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철로 된 트러스 구조물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고요. 그리고 철길 지나가고 있고요. 바로 여기고요. 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있고요. 여기에 요 건물 있는데요. 요 건물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네,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있는 곳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대포를 쐈다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은 네, 이 영상에 나오는 한 군데만 빼고 모든 폭탄 터지는 데를 제가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장소를 이제 위치를 ISW 지도에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콘스탄티노프카에서 러시아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여기다 대포를 쐈다는 자리인데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노란 거 있잖아요. 이거 없어졌다 도로 나왔어요. 러시아군이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노랗게 표시를 해줬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졌었는데 다시 또 생겼습니다. 아, 이거 뭡니까? 그리고 여기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여기서 뭐 공수 낙하했습니까? 여기만 이렇게 동그랗게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로도 없어. 땅굴 파고 들어왔나? 네, 어쨌든 이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미 지역에 여기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것과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곳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찬스크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곳 파란 거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여기 또 하나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곳. 그리고 쿠피안스크에 없고요. 리만에 없고요. 그리고 요 근처에도 없고요. 콘스탄티노프카 근처에도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포크롭스크에 변화가 없고요. 이쪽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와 자포리자 요 경계선 부근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굴리아이볼레 없고요. 자포리자 방면 변화가 없고요.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포병대는 순식간에 악랄한 러시아인들을 선량한 러시아인으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군 영상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보드배 폭탄으로 러시아 배를 공격했는데 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드배 끼었어. 그냥 뒤에 낑겼어. 우크라이나가 터키 해안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러시아의 비밀 함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을 격침시키려 시도했습니다. 2대의 드론이 벨로라우의 선미를 타격했지만 폭발에는 실패하고 2대씩이나 안 터진 거야. 그냥 낑구고 만 거야. 독일에서는 폴란드의 난민 지원 혜택 축소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의 유입이 증가할 것. 폴란드에서 난민 법규만 어겨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로 갈 것 같대요. 폴란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법규만 어겨도 우크라이나 사람 걸리면 바로 추방. 독일은 내년에 우크라이나 시민권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부여된 임시 체류 자격은 2027년 3월에 만료되며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장기적이고 합법적인 거주를 근거로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인들을 말이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네 나라로 가. 러시아랑 싸우다 죽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차에서도 사람을 끌어내서 군대에 최전방에 보내고 있습니다. 볼린주에서는 60세 어부의 팔을 부러뜨리고 전자충격기로 공격하고 눈에 체력가스를 뿌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 총리는 미콜리 아자르프스는 타스 통신과의 전 인터뷰에서 스타로벨로스크 대학 공수의 배후에 서방 정보기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위성 유도를 어떻게 하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콘스탄티노프가는 점령 불가능한 폐허로 변화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주민들에게 도시 항복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콘스탄티노프카가 점령당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빗금친 걸 다 빨갛게 칠해주면 그러면 이 노란 것도 사실 여기 사람이 발견됐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빨갛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도 지금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다 빨갛게 칠해주면 엄청나게 지금 여기 러시아가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트가 정상이 아니에요. 예, 전직 국방부 러시아 국방장관 샤이구 지금은 저 영전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갔는데 키예프에 대한 공격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쇼이구 러시아는 키예프에 대한 공격의 위력을 이미 과시했다. 세르게이 샤이구 대사들에게 키예프를 떠나라고 경고한 것은 전적으로 진지하고 의도적인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순간 언제든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이제 공격이 임박하자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꼭 이러더라.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뭐 공격할 것 같으면 바로 그냥 해외에 가서 나 해외 순방임, 나 도망간 거 아님. 스웨덴으로부터 27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원조 패키지, 그 중에는 그리펜 전투기 뭐 10개월 내로 그리펜 전투기를 인도한다 해서 10개월 안에 바로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걸 또 조종사를 훈련시킬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스웨덴 참전인가? 예? 스웨덴 전투 조종사가 여기 같이 타나? 아니면 제대하고 용병 자격으로 이걸 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싸울래나? 네, 이거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장거리 무기를 달아서 러시아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어서 러시아도 이거 되게 위험하대요. 근사하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 멋진 그림이네요. 네. 아나 파울리나 루나 하원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이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인가요? 이거 완전히 선전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끝없는 전쟁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없으며 우리는 당신의 돈줄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원하지만 당신이야말로 전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실 이거 미국 의원인가 봐. 안나 파울리나 하원 의원은. 2027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요구하는 키예프의 바람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마르타코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 키예프가 브뤼셀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러시아의 국가두마, 그러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국방위원장은 서방이 젤렌스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러시아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곧 그렇게 될 텐데 서방은 그를 넘겨주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데려올 것입니다. 서방이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것이죠. 서방 국가들은 젤렌스키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워할 것이고 직접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은 기꺼이 우리를 통해 그를 처리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을 통해 그 젤렌스키를 처리하고 싶겠지. 직접 개입하고 싶지 않겠지. 예, 그게 가장 좋아요. 이라크에서 그 후세인, 이라크 시민들의 손으로 처리한 걸로 됐잖아요. 카야 칼라스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키예프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키예프에 미국 대사관 떠났다고 이 사람 EU 외무장관이 얘기했는데 미국은 또 아니라고 그랬대요.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칼라스의 주장을 부인하며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뭐죠? 이 사람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로이터 통신 내일 칼라스는 유럽인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요구사항 목록을 제시할 것이며 그 후에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요구사항에는 우크라이나, 휴전, 몰도바, 조지아 등의 러시아군 주둔 금지, 유럽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드론 공격, 허위 정보 유포 중단 등이 포함된다. 뭐야? EU 외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해 뭐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지. 네, 친애하는 유럽으로서 여러분, 카야 칼라스는 입을 다물지 못하는 에스토니아 여자 때문에 여러분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 사람이 에스토니아 여자거든요. 러시아는 크림반도 인근 물류 시설에 대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네. 베를리너 차이통 유럽 러시아와의 대화 모색의 공황 상태 보도. 유럽 각국 수도에는 모스크바에 대한 승리라는 고집스러운 전력이 교착 상태로 이어졌음을 깨달았다. 러시아와의 협상 의지가 커지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미국과의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키예프를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모스크바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기존 전략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타당성을 잃는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유럽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어도 에너지 분야에서라도 모스크바와 부분적인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루마니아 갈라타의 한 주택에 독일 드론이 공격했다. 독일 드론이 아니고 개라한 러시아 드론입니다. 나토 조약 5조를 외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나토는 이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특정 표적 공격, 사고, 전자전, 위장 공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경계인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항구가 있어요. 항구에서 막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러시아가 드론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로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루마니아가 과연 나토 집단 방위 5조 합시다 그럴까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군사경제 나토의 문제 독일 안보 전문가 윌리케 프랑케 러시아는 생산 능력을 크게 증가했고 러시아 방위산업은 최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경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시스템은 잠재적인 미래 전쟁을 위해 무기고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나토에게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는 최대 가동률로 운영되는 군사경제를 구축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에게도 문제입니다. 전쟁 끝나면 어떡할 거야? 군사경제에 투자한 돈 때문에 인플레가 엄청 폭발할 텐데 어떡할 거야? 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데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이 모든 거래는 자국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 카자흐스탄에 가서 뭔가 또 정상회교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닙니다. 독일 국제정치 전문가 스테판 프로리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립적인 중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면 얘는 러시아랑 정반대네요. 러시아는 미국이 위성 정보, 전자전 정보 이런 거 다 알려주면서 중재자는 뭘? 근데 우크라이나는 야 미국이 젤렌스키 부패 압력 가하고 있으면서 중재자는 뭘? 또 양쪽에서 중재자 아니래요. 이 사람은 또 미국의 쌈 좋아하는 지금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볼턴 전 미국 대통령 고문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러시아의 인도 원유 공급량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전에 7월 대비 70%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원유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란이 이전에 손상되거나 차단되었던 18개 지하 미사일 기지를 통하는 최소 50개의 진입로를 재개방한 것으로 CNN은 그렇게 위성 사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이제 헤즈볼라가 여태까지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거를 이제 메들리 하이라이트 모아갖고 영상을 따로 만들었대요. 이게 그거래요. 근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군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은 암살 시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목표는 헤즈볼라 로켓 부대 사령관 알리 알신이었다고 한다. 이것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도시들을 공격하는 영상입니다. 속보 같은 시각 이스라엘은 시돈을 폭격했습니다. 여기 티레가 두로고요. 여기 시돈 여기를 공격했다는 것 같아요. 여기도 공격했다는 영상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시돈이고요. 그 다음에 티르가 이제 티레 또는 두로입니다. 성경에 나온 두로. 여기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야 너네 FPV 드론 한 대당 건물 10채씩이야. 이거를 또 약속을 지키려는 건 모양이죠. 이스라엘 테러 정권의 드론 공격으로 베이루트 남부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정부사령부는 레바논의 심각한 휴전 위반에 대해 논평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휴전 상태입니까? 이게 지금 휴전 상태인데 막 폭탄 떨어뜨리고 건물 박살나고 막 이럽니까? 그죠? 근데 미국은 입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타냐후는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 우리는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비비 네타냐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거운동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전쟁을 캠페인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영어는.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전쟁위원회 위원장인 에브라임 아지지는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인들의 우유부단함과 불안정함 그리고 막다른 기대에 다다른 미국 대통령의 당혹감뿐입니다. 전 세계가 그가 이란 국민의 뜻에 굴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이제 꼭두각시라는 거 그런 암시 같죠. 예.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가자지구 강제 이주 계획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란도 역시 반격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또 이제 이란군이 이 공격을 한 거 미사일에다 스티커 붙이는 장면에 대한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 위치는 네, 이란이 방역한 그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 위치는 여기입니다. 예, 알살렘 에어 베이스 뭐 이런 그런 건데요. 여기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력하게 공격은 하지 않고 미사일 한 서너 발 정도 날려갖고 경고성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 대응은 적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며 어떠한 공격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 시 더욱 단호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 경고라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란에서 인터넷이 또 열리면서 항공편, 민간 항공편도 많이 운항하고 있고 뭔가 평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이란과의 핵협상 개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 초안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예. 이란은 그 승인을 했대요. 근데 트럼프는 아직 안 하고 있대.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국제 원유 선물 가격 또 떨어졌어. 87달러야. 야, 그럼 91달러에 대량 매집한 그 세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91달러 선에서 엄청난 그 매매가 이루어졌거든요. 아, 더 올랐어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는데 큰일 났는데. 트럼프는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유가가 올라갈 텐데 그래야 저점 매집한 거 올려서 팔아먹을 수 있을 때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더 강력하게 공격을 했다가는 이런 사태가 이제 더 강력한 사태가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란이 완전 폭주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지. 전쟁이 계속 길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말에도 반응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애지간한 뭐 폭탄 터졌다, 미사일 뭐 폭발했다 이거에도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진정한 양치기 소년의 순간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아랍 동맹국들이 트럼프를 도와야면 만약 거부한다면 스스로 위험을 이 사람은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지? 학교 다닐 때 찐 따라서 일진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얻어 터져갖고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나이 먹고 늙어갖고 막 한풀이 하려는 건가? 왜 그러는 거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군의 절반 이상이 이란과의 전쟁 족신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가 미국 사람이 이란하고 그만 싸우자 한다고 합니다. 이란이 미국을 그냥 놓아주고 이전 상태로 돌아갈 리는 없다.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협상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다. 이제 이란이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다음에는 터키하고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하고 싸워야 된다는 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유엔이 이스라엘을 분쟁지역, 성폭력 가해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여 하마스, ISIS와 동등하게 분류했다고 데니 다넌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목요일 발표했다. 그는 이러한 지정을 혈액 비방이라고 비난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답니다. 그거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상도 나오고 있어요. 이란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략적 패배를 겪었다. 예, 그런 가디언지의 전 편집장이자 저명한 언론인이며 중동 전문가인 데이비드 허스트가 썼습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가 이란의 군사기반 시설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의 의견으로는 이란에 대한 공격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란은 주요 압박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테헤란은 수도꼭지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켜고 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백악관은
이란 최고 지도자 제거 이후에 테헤란의 권력이 빠르게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시리아에서 이전 대통령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이란에서도 되풀이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지난 25년간 중동에서 미국이 당한 6번째 패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도 네타냐후도 자국 국민들 똑바르게 쳐다보면 승리를 선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이 사람들은 승리 패배를 그 목숨을 거는데 미국은 자기네 땅에서 전쟁만 안 하면은 해외에서 전쟁하면 승리다 하든 패배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돈을 벌거든요. 전쟁을 하면 돈이 나와요. 그리고 표가 돼요. 돈은 곧바로 정치 후원금으로 연결이 되고 그거는 바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돈으로 광고로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패배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미국 국민들도 해외 정책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내 주머니에 내 배 햄버거가 얼마냐, 유가가 얼마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해외에서 패배했다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왜냐고 내 아들이 가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병 쓰고서 하는데. 네, 피터 틸이라는 억만장자 IT 투자자가 아르헨티나에다가 또 집을 샀다고 또 아르헨티나만 산 게 아니랍니다. 세계 여기저기에 이제 샀는데 몰타 여권도 신청했고 뭐 아르헨티나에도 그 했는데 그가 밝힌 동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제한된 억만장자 부유세, 미국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핵전쟁이나 인공지능의 폭주 가능성, 핵전쟁 나오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에다가 왜 집을 핵전쟁 무서워서 핵전쟁 무섭답니다. 피터 틸이 독일의 전통을 따라 아르헨티나로 이주했다. 뉴욕타임즈는 이 억만장자가 아르헨티나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것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아르헨티나 우익 지도자의 공통된 신념 때문인 것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전에도 올렸지만 3선 옵션의 이 빨간색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핵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데라고 했죠. 여기 호주 이쪽하고 여기 남미 이쪽 그리고 요 멕시코 이쪽만 빼고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다 가서 불 지르고 거기다가 이제 집 짓는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죠. 예. 기록적인 폭염이 이르면 2027년에 경신될 수 있다. 가디언지 적도 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2027년에 최고 기온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기후 문제가 실제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후 문제하고요. 짐승의 표가 연동된 것 같습니다. 교황 세력이 자기네 그 예배 강요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책에 기후 정책하고 연동되었다는 그 유튜브 그 동영상이 몇 개가 나고 제가 봤거든요.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기후하고 자기네 종교 그 강요하고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그 기후가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일을 해갖고 이산화탄소가 나와갖고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그러한 주장인데 제가 생각하는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고 원래 지구 내부에는 불덩어리가 들어있어. 그래갖고 뜨거워지는 거야. 점점 빙하가 녹으면서 지표면이 노출되면서 햇빛이 점점 더 많이 받으니까 빙하는 하얀색인데 반사하잖아 햇빛을. 근데 땅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 그 축열 효과가 있잖아. 그거 두 개가 플러스 돼서 그러는 건데 얘네들은 근거도 없이 이산화탄소 때문이고 이산화탄소 때문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거 쉬어줘야 일주일에 하루 쉬어줘야 되고 일주일에 하루는 일요일 날 쉬어야 되고 그런 주장을 교황이 하고 있어요. 예. 네, 오늘도 김지팔 채널을 후원해 주신 구독녀님 감사드립니다.